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이덕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아나키즘 독립운동에 대해서 배워보겠는데요. 사실 저 운동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써와서 그냥 관성적으로 귀에 익은데 저 용어는 사실 문제가 있는 용어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독립전쟁이라고 하든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뭐 식민지 시대 뭐 그런 표현들을 쓰고 일제시대 그렇게 써왔는데 사실은 그것도 대일항전기,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 중일전쟁 시기를 갖다가 대일항전기, 전쟁했던 시기다, 일본과 전쟁했던 시기다라고 해서 항전기라고 쓰는데 저도 그 표현이 맞다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단순한 운동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과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대일항전기라고 하는 게 맞고 이제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독립운동을, 그러니까 독립전쟁사를 쭉 개관할 때, 말하자면 노선이 있어요. 그 노선이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민족주의 그 독립전쟁 노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사회주의 독립전쟁 노선이 있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아나키즘 독립전쟁 노선인데요. 우리가 아나키즘 하면은 흔히 예전에는 그 무정부주의라고 많이 이제 알려져 가지고 많은 오해가 있었는데 그 무정부주의란 말은 그 아나키즘을 번역을 할 때 일본의 그 도쿄대 학생이 번역한 거예요. 케무야마 신타로라는 도쿄대 학생이 아나키즘을 가지고 아나키즘이 보니까 그리스어의 아나르코에서 나왔는데 지배자가 없다, 지배자가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배자, 피지배자가 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그런 상태를 뜻하니까 이 케무야마 센타로라는 일본 도쿄 대학생들이 지배자가 없으니까 이게 정부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무정부주의로 번역하면서 동아시아에서 많은 오해를 낳았는데 정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철저한 자치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 회사가 있으면 회사자치, 공장이 있으면 공장자치, 이래서 각 자치체의 연합으로 이 중앙조직을 만들고 상부조직을 만들고 그런 조직들의 연합으로 중앙정부를 만들자고 하는 그러한 철저한 자치 연합을 주장하는 거지 그 정부가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무정부주의라는 그 용어에 상당한 많은 오해가, 여러분도 무정부하면 뭔가 막 정부가 없는 혼란 형태 이런 걸 예상하시잖아요. 그런 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 우리의 적당한 우리 말로 번역이 되기 전까지 그냥 아나키즘이라는 원어를 쓰자라고 해갖고 이제 현재는 아나키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나키즘이 그 지금은 이제 그
말하자면 해방 이후에 다 이쪽도 아나키즘 독립전쟁사들이 다 못 찾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는 대단히 유명한 독립 노선 중에 하나였죠. 특히 이제 의열단 하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의열단이 바로 아나키즘을 노선으로 삼아서 독립전쟁에 나섰던 이제 그런 조직인데요. 이 아나키즘이 우리에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사회주의가 처음에 받아들여지는 그 이유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아나키즘을 처음에 이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은 일본에 유학 갔던 유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당시 일본에서 아주 이 유행하던 사회 이론 사상이 이제 사회 진화론이라는 겁니다. 다윈의 생물 진화론은 다 아시잖아요. 우수한 종이 열세한 종을 잡아먹고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영국의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회학자가 사회 이론으로 전환시킨 게 사회 진화론인데, 사회 진화론은 결국 뭐냐면 생물과 똑같이 인간 사회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유학 갔던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 일본 유학 가서 그 사회진화론이 새로운 이론이라고 막 배웠는데, 배우고 보니까 결국 그게 뭡니까?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게 당연하다는 거잖아요. 한국은 약한 종이고 열성이고 일본은 우성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일본인들은 사회진화론을 대거 이제 수행을 하죠. 그 중에 이제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뭐 가토도 있고 도야마도 있고 하는데, 후쿠자와 유기치라는 인물은 대단히 유명한 인물이에요. 지금도 일본의 지폐를 보면은 일본 지폐 최고 단위가 만엔권이잖아요. 그 만엔권의 초상화 인물이 바로 후쿠자와 유기치고, 일본의 게이오 대학을 설립한 인물인데, 후쿠자와 유기치가 이제 학문을 권장함이란 책을 예전에 쓰는데, 그 책이 일본에서 당시 340만 부가 나갔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이제 베스트셀러인데, 이 후쿠자와 유기치가 이제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이죠. 저 사람 논리는 서방의 이론을 갖다가 우리가 대폭 흡수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을 개조해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동방에는 나쁜 친구들이 있다. 동양에는 중국과 조선이라는 나쁜 친구들이 있다. 그래서 그 둘하고는 관계를 단절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인 유학생들이 가서 배운 사회 진화론에 따르면은 독립운동 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열성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크로포트킨이라는 러시아의 유명한 이제 아나키즘 사상가인데, 이 크로포트킨이 만든 논리가 이제 상호 부조론이란 겁니다. 부조는 서로 돕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부조, 서로 돕는다.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면은 생물도 그렇고 인간들도 그렇고 서로 싸워서 남 죽이고 하는 것보다 서로 돕는 이쪽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한 20여 분 계신데, 서로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서로가 도와서 뭘 갖다 하나 만들어 내려고 하면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 백성으로서 일본에 유학 갔던 학생들이 이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을 대폭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사회 진화론을 대체하는 주요 이론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아나키즘 사상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나키즘 이론가 중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이제 바쿠닌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바쿠닌은 막스와 이제 동시대 사람인데, 이 바쿠닌은 막스의 유명한 자본론을 러시아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본론에서 막스가 이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독재를 말하는데,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 이제 독재를 해야 된다라고, 독재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이상인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바쿠닌은 그 이론을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에 대해서 바쿠닌은 막스처럼 총명한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의심할 정도로
상식과 역사적 경험에도 어긋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1870년대에 말하자면 이제 좌파 전체주의가 등장할 거로 이미 예견하고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쿠니는 과격한 혁명가에게 독재권을 주면 짜르보다 더 악독한 자가 될 것이라고 아주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강하게 비판하죠. 그리고 심지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정권을 잡으면 짜르 러시아 황제의 자리에는 너희 당의 당수가 가고 지금 러시아 귀족들의 자리에는 너희 당의 귀족들이 너희 당의 이 간부들이 갈 것이다. 그거는 인민들에게 짜르 체제보다 더 안 좋은 체제가 될 것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사실 그 러시아에 실제 이제 사회주의가 수립되고 나서 스탈린주의라는 이게 좌파 전체주의로 많이 갔고 그것이 이제 러시아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그렇고 지금 북한도 그렇고 이제 좌파 전체주의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 흔히 이제 이 아나키스트들 하는 말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론은 좋은데라고 말하는데 이론이 나쁘다는 게요. 이미 거기에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 이론에 이미 좌파 전체주의로 가는 그 씨앗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건 이론도 나쁘다라고 해서 이제 아나키즘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나 이 아나키즘은 이 사회주의자들보다도 억압된 사회체제, 그러니까 아나키즘 사회로 가려면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고 억압하는 그 사회체제로 무너뜨려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아주 격렬하게 투쟁했던 사람들이 또 이제 아나키스트인데요. 아나키즘 운동의 시작은 이제 일본에서부터 시작하는데 1920년에 일본 도쿄에서 조선 고학생 동호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본 유학 간 사람들은 다 집안에 뭐 돈 많아서 간 사람도 있지만 가가지고 자기가 고학하면서 다니겠다라고 해서 간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이 바로 이 고학생들이 우리들끼리 모임을 하나 만들자라고 한 게 이제 조선 고학생 동호회인데 바로 이 1920년에 만들어진 조선 고학생 동호회에서 일본 내 사회주의 운동, 아나키즘 운동이 다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조선 고학생 동호회 내에서 이제 흑도회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그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색깔이 뭡니까? 빨간색이죠? 아나키즘을 상징하는 색깔은 까만색이에요. 그래서 여기 흑도회, 검은 파도회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일제 강점기 때, 대일 항전기 때 어떤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검다는 흑자가 들어가면 그건 다 아나키즘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흑도회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공산주의 쪽을 갖다가 이제 레닌의 볼셰비즘을 추종하는 이제 볼셰비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아나볼 논쟁이라고 있어요. 아나키스트와 볼셰비키들이 아나키즘 노선으로 갈 거냐, 그 볼셰비즘 노선으로 갈 거냐를 가지고 격렬하게 이론 투쟁을 하는데 그 아나볼 논쟁을 거쳐가지고 이제 둘로 조직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흑도회, 흑우회, 저 검은 친구들 하니까 우리가 저 검은 친구들이 뭔가 하는데 아나키즘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저 흑우회로 가고 그 다음에 그 볼셰비즘을 주장하는 그 유학생들은 북성회라는 걸 만들어요. 북성회, 북쪽의 별 하니까 이 러시아 당시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러시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나키즘 조직이 이제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선 고학생 동호회 그 사람들이 1922년에 이제 국내에 귀국해가지고 이제 동호회 선언을 발표하게 되는데 요즘은 사실 뭐 우리 사회가 학위가 넘쳐나니까 뭐 박사 학위 자가 돼도 크게 뭐 이 희귀성이 없는데 이 당시에는 일본 유학생만 하더라도 지금의 웬만한 대학 교수보다 훨씬 더 이제 대접을 많이 받았고 또 실제 공부들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 고학생 동호회 사람들이 국내 귀국해가지고 그
1922년에 그 동우회 선언을 발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동우회는 고학생 및 노동자의 구제기관임을 버리고 계급투쟁의 직접적 행동기관임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선언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국내에 말하자면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우리 고학생 동호회라 그래서 우리 가난한 학생들끼리 서로 뭐 학비나 보조하고 그런 기관이 아니다. 우리는 계급투쟁의 선봉에서는 그런 조직이다라고 선언을 해가지고 상당한 이제 사회에 충격을 주는데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 발표되니까 동아일보에서 연속 사설을 써요. 그 학생 제군에게 고하노라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사회혁명은 개성혁명에 발원하고 개성혁명은 학생 때부터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준비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학생들은 정치투쟁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할 때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 이제 학생들이 이 준비론 그 동아일보에서 이야기한 준비론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오죠. 준비론이 아니라 지금 바로 당장 이제 활동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주장들을 아나키스트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내에서 여러 이제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국내에서 발생하는 아나키즘 조직 사건은 처음에는 일본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진우 연맹 이건 갖다 흑기 연맹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도 또 거물 흑자가 들어갔잖아요. 검은 깃발 운동. 이제 이 조직에 관련됐던 인물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일본에서 이제 이 박열 가네코 부부의 이 대역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박열은 이제 유명하니까 많이들 아시죠. 이 박열 사건에 관련됐다가 나중에 이제 그 석방된 한인들이 국내에 귀국해가지고 서울하고 대구 지역에서 이제 만드는 게 진호 연맹, 흑기 연맹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국내에 그 아나키즘 조직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또 허무당, 그러니까 이제 당시 아나키즘을 또 하나의 특징이 뭐 검은 것만 특징이 아니라 허무주의에 또 빠진 게 특징이에요. 허무주의라 그래서 세상 싫다가 아니라 이 당시의 허무주의는 내 몸을 던져가지고 세상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허무당 선언서가 발표가 되는데 그 허무당 선언서를 보면 합법적으로 현 질서 내에서 혁명의 가능성을 믿는 자는 전능하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맹약하고 폭력으로서 조선혁명을 완수하고자 허무당을 조직한다라고 하니까 이 허무당 사람들은 당시 일본이 볼 때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자기 목숨을 던져가지고 이게 이제 폭탄 던지고 총 쏘고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아나키즘을 얼마나 이게 두려워했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애국개몽 운동이다, 뭐 동포여 각성하라 하는 사람들도 일제가 신경을 썼지만 그 사람들보다 일본 입장에서 내 몸 바쳐서 이게 그 폭탄을 던져가지고 이 세상을 뒤엎겠다, 일제 통치를 끝장내겠다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두려웠을 것은 우리가 이제 불문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조선고학생 동호회 이쪽이 이제 둘로 나뉘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그러니까 그 볼셰비즘을 추종하는 쪽은 북성회로 가고, 그다음에 아나키즘을 추종하는 쪽은 흑우회로 가는데, 그 흑우회의 이제 핵심 인물이 박열이 있고, 그 옆에 있는 여성이 김자문자 가네코 후미코라고 해가지고 그 일본인이죠. 그래서 일본인인데 같이 이제 박열과 부부가 나중에 옥중에서 이제 부부가 되는 그런 인물들이고 이 둘로 이제 갈라져가지고 그 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조선고학생 동호회가 한쪽은 일본 내에서 북성회라는 볼셰비즘을 추종하는 세력과 아나키즘을 추종하는 흑우회로 갈라지는 건데요. 그 유명한 이제 박열 부부 이제 대역 사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박열이 이 사건이 이제 한쪽에서는 일본이 뭐 조작한 거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이제 박열이 실제로 일본의 그 왕세자 결혼식에 폭탄을 던져가지고 이 왕세자나 일왕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다, 처단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실제 이제 그런 여러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박열이 저 김한이라는 인물에게 이 폭탄 구입을 요청을 합니다. 김한에게 왜 요청하냐면 김한은 이제 의열단에 관련돼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당시 이제 의열단이 그 폭탄 이 운동을 많이 그 폭탄 던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열단에게 말하면 이 폭탄을 구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해가지고 당시 이제 일본의 그 히로히도 나중에 일본 그 일왕이 되는 히로히도의 결혼식이 그 1923년 11월이었죠. 그래가지고 이 박열이 김한에게 늦어도 11월까지는 그 폭탄을 구해달라라고 한 그런 이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한이 구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1923년 1월 달에 이제 김상옥이라는 의열단원이 국내에 잠입해가지고 총독부에 폭탄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갖다가 일본에서 총독부에 폭탄이 터졌으니까 의열단원인데요. 생각해보세요. 한번 총독부에 폭탄이 터졌으니까 폭탄을 던졌으니까 일본이 얼마나 대대적으로 그 관련자를 체포하려고 날뛰었겠어요. 이때 이제 폭탄을 구해주기로 했던 김한이 이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또 이제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돼서 이제 무기를 그 폭탄을 이제 구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박열 부부가 그 일본의 토요타마군 요요기 박열 부부 셋집에 불령사라는 조직을 만들고 간판까지 내걸어요. 불령사. 일본이 이제 독립운동하는 조선인들을 갖다 뭐라고 불렸냐면 불령조선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간판 자체로 우리는 불령사, 그래 우리는 불령한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제 불령사라는 간판을 갖다 내거는 건데요. 그러다가 그 이제 그 일본에 1923년 9월달에 관동 대지진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관동 대지진이 발생하니까 이때 이제 일본에서 그 대지진이 발생해서 1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고 수십만 채가 무너지고 불타고 그러니까 완전 일본은 지진에 대한 공포는 일본 사람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지진이 발생해서 민심이 막 불안하고 소란하니까 일본 구구 세력들이 그 일본 사람들의 불안한 이걸 갖다가 조선인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탔다 또는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소문을 조직적으로 퍼뜨려요.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불안하고 하는 와중에 일본 민중들이 일본 국민들이 아 저기 조선인들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 대한제국을 강제로 점령했으니까 그 원제가 있잖아요. 그 원제에다가 아주 조선인들이 뭐 저렇다는 소문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조선인 대학살에 그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이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그 죽게 되는데 특히 일본의 뭐 전직 군인들, 전직 경찰들 이런 사람들이 자경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뭐 무기나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조선인 가는 대로 만나면 죽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보니까 일본 사법정에서 발표한 이 관동 대지진 때 학살당한 조선인들을 갖다가 233명이라고 하는데 전 도쿄대 교수인 요시노 사쿠조는 2,613명이 죽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상해 임시정부가 발행하던 독립신문에서는 6,661명이 학살당했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독립신문이 그냥 추정해서 한 게 아니라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단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 사건으로 죽게 되는데 이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 이 사건 와중에 예비검속이라 그래서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이제 조선인들을 갖다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두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인물들이 박열과 이 가네코 후미코라는 이 부부도 예비검속에 걸려서 감옥에 갔는데 그러니까 조사해 보니까 뭐 불령사라는 간판도 공개적으로 내 걸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열이 무기를 구하려고 뭐 이제 논의는 했지만 구하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실제 행동이 있었던 걸로 이제 몰아 가지고
이제 이 그 박열과 이 가네코 후미코를 가지고 이제 기소를 하게 되는데 대역죄로 기소를 하는데 일본 메이지 헌법은 뭐냐면 메이지 헌법에 천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자 이런 대역죄에 해당하는데요. 이 대역죄에 걸리면은 그것이 사실로 인정되면 형벌 조항은 딱 하나예요. 사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별 물증은 없지만 박열 부부에게 이제 사형을 선고했죠. 그랬다가 이제 뭐 이 왕세자 결혼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무기로 감형되는데 이 가네코 후미코는 얼마 안 있어가지고 감옥에서 피살이 됩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자살했다라고 발표해요. 근데 우리가 본 요 사진이 박열하고 가네코 후미코가 감옥에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가 서로 이제 감옥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서로가 사이좋게 이렇게 지냈는데 박열이 만약에 그 사형당해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면 가네코 후미코가 따라서 죽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박열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네코 후미코가 그렇게 이제 그 자살했다라고 볼 근거는 대단히 희박하죠. 그런데 일본인들은 박열보다도 사실은 가네코 후미코가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네코 후미코는 일본인으로 태어났지만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다 세상 떠나면서 이 조선 자기네 친척 집에 와서 충청북도 청원에서 지금 7년 동안 삽니다. 근데 자기 일기를 보면은 그때 자기네 친척들에게 상당히 이제 학대를 당해요. 그래서 가네코 후미코는 이 조선 사람들이나 일본인들에게 차별당하고 학대당하는 조선인이나 자기나 처지가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일본 가서 고학을 하면서 이제 박열을 만나게 되는데 재판정에서 재판받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일본에 세 개 계급이 있다. 하나는 천황과 그 황족들이 있고 두 번째는 실권을 잡은 귀족과 이 실권 세력이 있고 세 번째는 민중이 있는데 천황이라는 거는 이 두 번째 세력들이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일본이 엄청난 그 한국인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목숨 걸고 뭐 그 원래 자기네가 빼앗은 땅의 사람들이니까 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고 보니까 사상을 바꿀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들이 그를 이 가네코 후미코는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 옥에 갇혀 있는 사람 죽이는 건 사실 뭐 조직적으로 하면은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네코 후미코가 얼마 안 돼서 세상 떠나는데 저 김자문자 가네코 후미코의 시신은 일본 내에서 다 인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열의 형님이 원래는 이제 박열도 사형당할 걸로 예상해가지고 일본의 그 아나키즘 동지가 그 박열 형을 와갖고 만나가지고 박열하고 가네코 후미코가 곧 사형당할 건데 시신을 인수하겠냐라고 해서 그 형님이 인수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박열은 무기로 감형돼서 그 해방 때까지 계속 갇혀 있는데 가네코 후미코는 세상 떠났으니까 그 시신을 그 형이 인수해가지고 그 박열의 부인이라고 하니까 인수해가지고 지금 문경에 이제 박열 가네코 후미코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문경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네코 후미코가 또 단가 일본의 짤막한 시 있잖아요. 그 단가를 또 아주 잘 써요. 그 지금 그 나는 어디까지나 불행했나이다라는 책이 그 가네코 후미코의 단가집인데 번역돼 갖고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 감옥에서 쓴 글들도 아주 아름답고 이게 많이 남겨 있는데 제가 딱 한 구절만 인용해 왔는데요. 한 번은 저버린 세상이지만 그 읽으니 가슴에 솟는 가여운 슬픔해가지고 제가 상당히 문학적인 감수성도 있는 이제 그런 그 인물이죠. 그러다 박열은 저때 이제 구속돼 가지고 그 23년도에 구속돼서 45년까지 이제 감옥에 있었으니까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박열은 그 해방 이후에 그 일본의 민단을 만드는 사람들은 처음엔 다 아나키스트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던 아나키스트들이 해방과 동시에 석방되면서 일본의 민단을 만들었다가 박열은 나중에 이제 북한의 그 납북대
갔다가 이제 북한에서도 나중에 뭐 숙청당했다라는 이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아나키스트 독립운동 중에 사실 꽃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게 그 의열단 활동입니다. 의열단은 우리가 그 의열단에 대해서는 아나키즘이라고 잘 이제 말들을 여기서는 안 하는데, 의열단은 처음엔 아나키즘으로 그 시작한 이제 그런 조직들이에요. 1919년 11월 10일에 길림성 파호문 반시객점이라는 데서 만들어지는데, 뭐냐면 천하의 정의의 일을 맹렬히 수행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정의할 때 의자와 맹렬히 수행하겠다 하는 데서 열자를 따가지고 의열단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한 명은 9명을 위하여, 9명은 한 명을 위하여 헌신한다.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이 동동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열단장을 이 김원봉이라고, 약잔 김원봉이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단장이라기보단 저 당시는 의백이라고 불렀고, 의열단 단장은 다른 조직같이 뭐 공산주의 조직같이 위에 딱 있다기보다는 대외 연락 책임자예요. 아나키즘 조직은 단원들끼리 다 평등하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그 뭐 단장 이런 거를 인정하는 조직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외 연락 책임자 격인데 어쨌든 누군가는 단체를 책임지고 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김원봉이 그 의백이 되는 건데요. 주로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의열단이 만들어지는 데는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있고, 당시 만주에 있던 여러 독립운동 세력들이 의열단에 상당히 이제 보조를 해가지고 사실상 그 여러 만주에 있던 독립운동 세력들과, 그다음에 상해에서 보면 조수왕, 이동영, 이수영 같은 분들이 뭘 하냐면 젊은 청년들이 자꾸 쳐들어오고 자꾸 이제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그 일본하고 목숨 걸고 싸우겠다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뭘 만드냐면 이 권술수련소, 그러니까 일본하고 싸우려면 이게 무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권술수련소 겸 뭐냐면 폭탄 제조 학습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싸울 때 1대1로 붙을 땐 이게 무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폭탄 던지려면 당신 이제 폭탄을 어디서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들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폭탄 그 제조 그 학습소를 만드는데, 그때 이제 그 지금 아까 그 전에 제가 이제 제국에서 민국으로 말씀드릴 때 석주 이상용 선생하고 같이 이제 망명했던 백하 김대락 선생이라고 있는데, 그 일가 중에 일종 김동삼 선생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만주벌의 호랑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장투쟁의 아주 대가인데, 그 이분도 별로 아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후에 얼마나 그 독립운동사를 안 가르쳤나를 알 수 있는데, 이분은 나중에 그 서대문 감옥에서 세상 떠날 때 뭐냐면 내 무덤을 만들지 말라, 대신에 나를 화장해가지고 그 한강에 뿌려라, 저 일본이 망하는 꼴을 내 죽어서도 보겠다라고 하면서 세상 떠난 분인데, 그분 세상 떠나고 나서 만해 한용운 선생이 안국동에 여관을 하나 빌려서 빈소를 이렇게 만들고 해서 조문을 받고 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김동삼의 그 주왕이라는 일본인인데 폭탄 제조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주왕을 데리고 그 만주로 갈 때 약단 김원봉이 같이 이제 주왕과 함께 신흥무관학교로 가서 공부도 하고 이제 폭탄 제조술도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처음에 의열단이 처음 만들어질 때 첫 단원이 13명인데 그 중에 8명이 이제 신흥무관학교 출신들로 처음에 이제 의열단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제 그 의열단이 이제 직접 행동 계획을 하는데, 직접 행동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한국 독립운동사에서는 테러나 테러리즘 이런 말을 안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슬람 쪽 이쪽 사람들이 무차별로 막 아무데나 폭탄 던지고 뭐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독립운동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 백정기 선생이란 분이 나중에 나올 텐데, 이 백정기 선생이 그 상해에서 6.3정 사건이란 걸 일으키는데, 그 6.3정에서
그 일본 군부, 일본 영사 이런 이제 이 주요 인물들이 회합하는데 가서 내가 이 폭탄 던지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분이 뭘 고민하냐면 그런데 쟤도 폭탄 던져 죽일 때 그 자동차 운전수는 죽이지 않는 방법이 없느냐. 운전수는 그냥 뭐 자기가 그 따라와서 운전하는 건데 쟤까지 죽는 건 억울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관련이 있는 인물들만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테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 테러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제 직접 행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그래서 제1차 암살 파괴 계획이 있는데 상해에서 폭탄하고 이제 탄피조기를 구입해가지고 국내 잠입하는데 당시 지금 만주의 압록강 북쪽에 가면은 지금은 단동현이라고 있는데 옛날에 안동현이라고 불렀어요. 거기에 유룡양행이라고 아일랜드 사람 쇼, 아일랜드가 옛날 영국에 그 점령당했었잖아요. 아일랜드 사람 쇼가 자기도 아일랜드 사람이니까 한국 독립운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어요. 그 유룡양행이 바로 쇼가 세운 유룡양행이 안동에 있었는데 이제 거기를 항상 중간 기착지로 삼아가지고 물건을 국내로 이제 반입을 하는 건데 이때 이제 그 폭탄하고 이걸 갖다 쌀가마 속에 폭탄을 넣어가지고 국내 반입하는데 그 관련된 인물 중에 또 한 명이 나예석 그 여류화가 있잖아요. 그 나예석 남편이 김우영이라고 그 남편은 친일파인데 그 당시 그 영사로 있을 때 안동 영사로 있을 때 나예석이 부인이었는데 그 나예석은 그 오빠 나경석도 유명한 독립운동가예요. 그래서 이제 나예석도 그 자기 남편의 걸 이용해가지고 국내로 폭탄을 밀반입하는데 상당히 이제 공을 세우고 그럽니다. 그래서 폭탄을 반입을 했는데 그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터뜨리려고 10여 명이 국내 잠입했는데 보니까 폭탄이 중간에 뭐 안 온 것도 있고 해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김원봉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조선 총독이 부위 많은 족족 다 죽여버리면 한 4~5명만 조선 총독을 다 죽여버리면 그 다음에 겁나갖고 울름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때도 그러니까 전국의 서울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이 폭탄을 한꺼번에 직접 행동으로 터뜨리면 일본이 얼마나 이제 놀라서 겁을 먹겠느냐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폭탄이 부족하니까 폭탄을 좀 더 구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폭탄 있는 거 가지고 일단 해야지. 그다음에 더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하면 일본 고등계 형사가 일본이 처음에 무단 통치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고등계 경찰이 이제 그 체포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일본 고등계 경찰들은 사실 만주 안동현에서 그 신의주 철교 타고 서울로 이렇게 잠입할 때 눈빛만 봐도 독립운동가인지 아닌지 안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전문가들이에요. 그런 쪽에서는. 그래서 그냥 일으켰어야 되는데 이때 폭탄을 더 구하자라고 하면서 그 서울 이제 인사동 중국 음식점에서 회의하는 도중에 경기도경 김태석이 급습해가지고 체포가 되죠. 아까 김태석이 전에 제가 그 제국주의에서 그러니까 제국에서 민국으로 강의할 때 강우규 의사 그 사이도 총독에게 폭탄 던진 강우규 의사를 체포한 인물로 저 김태석이라 그랬죠. 저 인물이 그 정보를 듣고 급습하는 바람에 서울, 부산, 밀양 등지에서 이제 대검거가 발생하면서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부산에서 이 의열단원들이 많이 체포돼가지고 고문당하고 막 하니까 이때 이제 의열단원 박재혁이라는 인물이 상해에서 이제 나가사키로 갔다가 나가사키에서 부산으로 와가지고 이제 폭탄을 던지게 되는데요. 나가사키에서 부산을 가면서 그 약단 김원봉에게 한자리 편지 쓴 거예요. 일본이 못 알아듣게. 뭐냐면 각이허다 수익 불가 친재견 군안 이게 뭐냐면 각이 기약할 수 있다. 허다 수익 허다한 수익은 기약할 수 있다. 그런데 불가 기재 군견한 당신의 군안 얼굴을 다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제 난 가가지고 폭탄 던질 건데 당신을 다시 살아서는 못 볼 거다라고 해서 약장 김원봉이 이 편지를 갖고 막 이제 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재혁 그 의사는 부산서장 하시모토가 이 골동품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고서적상으로 위장해가지고 이제 그 서장을 만난 다음에 거기에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그 하시모토를 폭사하고 그 본인도 부상을 입고 당연히 이제 일본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내가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그냥 죽겠다라고 해서 이제 단식 투쟁 끝에 끝까지 이제 밥을 안 먹고 이제 아사를 하죠. 그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1차 이 거사가 불발로 끝났는데 이 폭탄을 던졌으니까 일본이 또 얼마나 그 두렵겠어요. 그러다가 또 최수봉 의사가 밀양 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는데 이 폭탄이 또 안 터지는 거예요. 이 폭탄 요즘은 무기가 좋아서 핀 뽑고 하면 터지지만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나중에 윤복일 의사께 잘 터진 게 당시 이제 윤복일 의사가 폭탄 던질 때는 그 중국군 장교 고급 장교로 김홍일 장군이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당시 중국군에서 사용하는 무기를 줬기 때문에 그건 잘 터졌지. 아무리 이게 폭탄 만들어 가지고 던져 가지고 이게 잘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발이 됐는데도 일본이 이 최수봉 의사를 사형시켜요. 던져 가지고 터지지도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앞으로 의열단은 잡히는 대로 다 죽인다라고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엄청난 공포에 떠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신문을 보면 의열단원 한 명이 잠입했다더라고 신문에 나오면 일본 전 경찰이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입당 바꿔놓으면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그런 조직이 있어가지고 폭탄 들고 국내 잠입했다 그러면 전 경찰이 다 비상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열단은 이제 당시 사회주의하고 차이는 뭐냐면 사회주의는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에 혁명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의열단은 그때까지 언제 기다리냐 그냥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던지고 싸우고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광분해가지고 불발탄이었던 최수봉 열사까지 사용을 시키는데 1921년 9월 12일에는 의열단은 김익당이 아까 이제 그 박열이 그 김한으로부터 무기 도입하려고 하다가 이 김익당 사건 때문에 김한이 체포되는 바람에 못했다 그랬죠. 이 김익당이 북경 정양문 부근에서 사는데요. 이때 이제 이 조선 총독부에 당시 이제 총독부는 남산 아래 있었는데 여기에 폭탄 던지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의열단원들이 모여가지고 말하자면 뭐 환송회는 아니고 해가 의열단원들이 모여서 죽으러 가는 사람 마지막으로 이제 뭐 연애를 한번 하는데 이때 의열단원들이 불러주는 그 시가 있어요. 저기 풍소소의 역수한 장사일거의 불복환이라고 하는 건데 저 사기 형가열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기에 보면은 연나라 태자 단일 연나라가 이제 약소국이니까 진나라 진시황이 연나라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연나라 태자단이 형가라는 자격을 써서 이제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하는데 그때 북경 아래 역수라는 강에서 이 형가가 이 축을 타면서 이제 부르는 노래가 풍소소의 바람은 서서히 부는데 역수는 차구나 장가일거해 부복환 장사일거해 장사는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시라 중국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시예요. 이거를 불러줬더니 그 김익당 선생은 나는 두 주면 돌아온다 그러는 게 폭탄 던지고 나는 두 주면 돌아온다. 그래서 이제 북경에서 심양까지 갔다가 심양에서 아까 제가 일본 고등계는 눈빛만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김익당 이분은 일어를 대단히 잘해요. 차 타보니까 일본인 한 여성이 어린아이 데리고 가는 그 일본인 여성이 있어요. 일본어로 막 하니까 일본 경찰들이 일본인 부부인 줄 알고 이제 검문 안 하고 돌려보냈는데 그래서 전기공을 가장해가지고 조선총독부에 올라갔는데 2층에 올라갔는데 원래는 총독실에 폭탄을 던지려고 했는데 올라가 보니까 총독실이라는 간판이 없어요. 요즘 여러분 청와대 가 보시면 대통령실 이런 간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제 문 열고 두 개로 던졌는데 하나는 불발하고 하나는 폭탄이 터졌죠. 그러고 이제 막 폭탄 터지니까 막 밀려오니까 일본어로 저기 이제 위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고 자신은 빠져나와서 그 딱 2주 후에 이제 북경으로 귀환을 했어요. 그래서 대단한 사건이라 그러니까 일본은 폭탄이 터졌는데 이게 범인도 못 잡고 범인은 이미 물샐 틈 없는 이제 경비망을 펼쳤는데 다시 이제 북경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일본이 상당히 위협단에 이제 겁을 먹게 되죠. 그 미국, 영국 이런 데서 한국 독립운동 세력들이 자꾸 이제 총 쏘고 폭탄 던지고 그걸 이제 막 반대한다라고 막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조산한창호 선생이 그 임시정부는 외교 독립론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자꾸 폭탄 던지고 총 쏘는 세력이 니나 같은 세력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의열단을 약간 이제 비판하는 듯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김원봉하고 유자명 선생이라고 있어요. 아나키스트인데 이 두 분이 북경으로 와가지고 단재 신초 선생을 모셔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재 신초 선생에게 우리의 주의 주장을 담은 선언문을 하나 써주세요. 우리가 단순한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우리가 뚜렷한 목적을 가진 그런 이제 이 조직인데 우리를 갖다가 무슨 테러리스트니 뭐니 하는데 그게 아니란 걸 써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단재 신초 선생이 쓴 게 그 유명한 조선혁명선언이란 겁니다. 조선혁명선언의 첫 번째가 이걸 읽어보면 속이 시원해요. 그냥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이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 생존 조건의 필요성을 다 박탈했다. 그러면서 내부에 이제 개량주의를 비판하는 겁니다. 개량주의는 뭐냐면 일본의 통치를 그 인정하면서 내부에 자치를 하자는 등 뭐 하는 그런 세력들인데 거기에다가는 내정 독립이나 참정권이나 자치를 운동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아주 비판하고 그다음에 외교로서 독립할 수 있다는 세력은 탄원서나 열국 공관에 던지며 청원서나 일본 정부에 보내요. 그런 쓸데없는 짓 해봐야 독립이 되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아주 이제 강하게 비판을 준비론도 비판을 하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열단 선언문이 나오면서 일본 입장에서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 일본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잖아요. 민족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 니네가 비판하는데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그래서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수탈하지 못하는 이상적인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냐면 폭력의 대상을 또 명확히 해요. 아무나 폭력이 아니라 폭력의 대상은 뭐냐면 조선 총독 및 그 밑에 각 이제 관리들, 그다음에 일본 천황 및 일본의 각 관리들, 그다음에 정탐로, 매국노, 그리고 적의 일체 시설물 이렇게 해가지고 폭탄 던지고 총 쏠 대상을 정확하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도 아나키스트 운동이 아직 벌어지는데 이때 24년 4월에 북경에서 제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이 결성돼 가지고 이회영 선생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가담을 하는데 이때 단재 신초는 같은 아나키스트인데 사고전서를 협력하면서 우리 역사 저서에 몰두하느라고 여기에는 참석을 못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나키즘 운동이 나중에 북만주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북만주는 아까 제가 그 대종교 이쪽 민족 종교 계열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핵심이 신민부인데 신민부가 이제 둘로 갈라지면서 신민부의 군정파가 김자진 장군이에요. 그래서 김자진 장군과 그다음에 아나키스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제만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이란 걸 만드는데, 그러니까 김자진 장군이 한번 독립전쟁을 해 보니까 당시 일본의 장장님이 뭐라냐면 만주의 만주군벌 장장님이
이 5년경에 미스야라는 조선총독부 경무국장하고 미스야 협정이란 걸 맺어요. 이게 뭐냐면 그전에는 그 중국 사람들이 한국 독립운동을 상당히 동정을 했어요. 그런데 조선총독부에서 계속 이제 요구하면서 뭐냐면 독립운동가를 체포해서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돈을 주겠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미스야 협정을 맺어가지고 이 장장님 쪽에서 독립운동가를 체포해서 해가지고 조선총독부에 넘겨주면 총독부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권 이후로 독립운동가들이 여러 명 체포돼가지고 그 후로는 중국 관원들이 독립운동가 체포해서 일본에 넘기면 바로 그것도 돈도 장장님에게도 주고 체포한 본인에게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 벌려고 많이 이 건 때문에 미스야 협정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체포가 되니까 김자진 장군이 어떻게 하냐면 장개석의 중앙군하고 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신민부를 갖다가 중국 중앙군 8로군으로 개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장장님을 몰아내고 그 만주를 북만주 이쪽을 갖다가 이 독립 이거로 하려고 하는데 만약 이게 성공했으면 독립운동사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장개석의 중앙군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때 이 책임을 맡았던 중국인 공패성이 장장님에게 체포가 되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만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만들고 제만 한족 총연합회를 만주에 그 산시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김자진 장군하고 아나키스트들이 연합해가지고 제만 한족 총연합회를 29년에 만들었는데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일본이 1931년 9.18 때 일본군이 만주를 다 장악하잖아요. 9.18 사변을 일으켜가지고. 그래갖고 더 이상 일본은 만주는 일본이 다 장악했으니까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상해 쪽으로 다시 이제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해에서 남화한인 청년연맹이란 걸 만드는데 남화는 남중국이라는 이야기죠. 남화한인 청년연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일체 조직은 자유연합의 원칙에 의거한다. 우리는 절대자유, 평등의 이상적 신사회를 건설코자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때 이제 아나키즘은 국제조직이기 때문에 한인들하고 그다음에 중국인, 왕아초, 화균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중국인들하고 그다음에 일본인들도 낍니다. 산호, 이토 이런 사람들이 껴가지고 한중일 합작으로 항일 구국연맹을 만들고 흑제공포단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이 흑제공포단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직접 행동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시 이제 친일 일본이 이제 중국도 나눠놓기 위해서 장개석과 나누기 위해서 왕정이를 갖다가 친일 파로 만드는데 이 왕정이 저격 사건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천진에 일본의 기선에 폭탄을 던지는 그런 사건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사실은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지기 전에 이 구파 백정기 선생이 먼저 사실은 상해 홍코공원에 폭탄을 던지려고 했는데 이쪽에 이제 백정기 의사는 출입증을 나중에 이제 구하지 못하는 바람에 출입증을 기다리고 있다가 윤봉길 의사가 이제 먼저 폭탄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해영 선생의 만주행과 순국을 보면은 유해영 선생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제 하나를 다 팔아가지고 그 당시 약 600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독립운동에 다 이제 쏟아부은 분인데 아까 1931년 9월 달에 일본이 만주를 장악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퇴각했는데 우당유영 선생은 거꾸로 자기가 만주를 잠입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말렸는데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그 당시가 67세예요. 내가 노구에 더 이상 상해서 살아봐야 뭐 하겠느냐. 내가 만주로 잠입해가지고 내 마지막 이제 생명을 던지겠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요즘에 이제 중국 쪽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이제 우당 선생이 만주로 갈 때 동북 민중 항일 구국군이라고 있어요. 일본이 이제 점령했으니까 장학량 계열의 동북민중 항일 구국군이 있고 그다음에 요령 민중 자유군이 있는데 이쪽 총사령하고 당추하고 연결돼 가지고
대대적인 이제 무장투쟁을 일으키겠다라고 해서 이제 갔다라고 이제 중국 기록에 나오죠. 그래서 만주에는 우당 유영 선생이 만주에는 우리 100만 이상의 교포가 있다. 그래서 당신들이 무기하고 자금만 제공하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우당 선생의 그 만주로 떠나기 전에 이제 자기 형님에게만은 이거 철저히 비밀로 붙여야 되는 겁니다. 워낙 일본에 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자기 형님 찾아가 가지고 제가 떠납니다라고 했는데 그만 이제 그걸 갖다가 누가 이제 듣고 일본에 이제 밀고를 하는 바람에 이분이 대련 당시 이제 남창호 3등석 제일 밑바닥을 타고 대련에 도착하자마자 대련 수상경찰서에 체포가 됐는데 당시 그래서 이분이 체포돼서 저항하다가 끝까지 이제 한마디도 안 하다가 고문당해서 세상 떠나는데 일본은 그걸 갖다가 그 목매달아서 자살했다라고 이제 자살이라고 발표를 하죠. 그런데 이 원래 독립운동 나선 분들은 자살이라는 건 안 해요. 자기가 끝까지 싸우다가 고문당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가 자살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제로부터 67세의 노구인분이 당시 사만갑족이라고 불렸던 조선의 당대 최고의 명문가인데 마지막에 자기 67세의 그 노구를 가지고 마지막 일본이 점령한 다 빠져나올 때 나는 들어가서 무장 봉기를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만주를 잠입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역사 학교 다닐 때 공부했지만 하나도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제 잘못된 역사 교육을 받았는지 이게 친일 식민사학자들이 계속 이제 역사를 서술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다가 안 가르쳤는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나키즘 독립운동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 사회주의와는 뭐가 다르냐면 사회주의와는 그 절대적인 인간의 자유를 주장하는 게 다르고 전체주의를 절대적으로 배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키즘은 우파 전체주의건 좌파 전체주의건 모든 전체주의를 거부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나키즘의 활동은 그 국내, 일본, 중국,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 벌어졌는데 아나키즘에 나섰던 인물들 중에는 뭐 우당 유영 선생 같이 고문당해서 순국한 분들도 있고 사형당한 분들도 있고 상당히 이제 많이 있는데 이 독립운동도 우리가 그동안 그 거의 이제 지워진 독립전쟁의 역사인데 앞으로 우리가 그 3.1혁명 100주년 그리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이 아나키즘 독립전쟁도 우리 역사에 다시 이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긴 내용을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